안녕하세요. 법과 일상 대신 싸워주는 변호사, 대신 말해주는 변호사 김정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시는 우리 박영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박영태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국토부 산하의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소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가사소송 전문 이가영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안녕하세요. 법과 일상에서 서민의 목소리를 맡고 있는 배우 차은남입니다. 우리 민사소송이라 하면 결국에는 돈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습니다. 제일 먼저 궁금해하는 게 소송을 제기할 때 상대방의 주소를 모를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주소를 모르는데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그렇죠. 안 할 수는 없고 해야 될 텐데 보통은 소장을 내면서 이제 본인이 알고 있는 상대방 정보가 뭐 하나라도 있으면 사실조회 신청이라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핸드폰 번호 정도 알고 있으면 이게 어느 통신사에 가입된지는 모르니까 통상적으로 많이 가입하는 SK텔레콤, KT, LG플러스 한 3개사 정도에다가 요 휴대전화 번호로 가입한 사람의 이름과 주소, 주민번호 이런 걸 회신해 달라고 사실조회 신청서를 3부를 각각 통신사별로 씁니다. 그렇게 하고 본인이 주장하는 소장 같이 내는 거죠. 그걸 꼭 증명을 해야 되는구나, 소장은. 그 통신사 조회를 통해서 피고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인적사항을 알아야지 우리가 제출하는 소장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게 법률용어상 송달이라는 개념인데 네. 송달이 안 되면 재판이 진행이 안 됩니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내용 증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제가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정확한 정의와 내용 증명을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용 증명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문자 메시지나 이런 걸 보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법적인 내용을 내가 저 사람한테 이런 내용을 얘기했다라는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의 하나로서 보내는 건데. 고소 이런 게 아니고요. 그렇죠. 너무 무서워가지고. 근데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내용 증명 보낸다고 하면 그 자체로 이미 뭔가 법적인 일들이 있겠거니 해서 연루된 것 같고. 예, 좀 긴장하는 경우가 네. 있는데 쉬워요. 그냥 내가 상대방한테 받을 돈이 있는데 안 갚고 있다. 네. 언제까지 갚아라 하는 내용으로 같은 내용으로 3부를 만들어요. 네. 그래서 우체국에 갑니다. 네. 우체국 가면은 내용 증명 보내는 곳이 있어요. 그쪽에 가서 제출하시면 하나는 우체국에 하나는 돌려주고 하나는 상대방한테 보냅니다. 우체국에서 보내는 거구나. 네. 법원에서 우체국- 보내는 거구나. 우체국에서 보내요. 내용 증명은 나의 의사를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나는 그게 아니라고 대응을 해도 되고 무대응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요? 모든 서면에 대응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지만 소장을 받았을 때는 답변을 해야 해야 돼요. 되는 거예요. 며칠이죠? 변호사님?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라 라고 안내가 가는데요. 네. 근데 30일이 지나도 법원에서는 답변서 받아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민사소송법에 소장이 들어오면 그 소장을 상대방인 피고한테 보내줍니다. 보내주면서 그 안내문에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내가 받은 그날 다음 날부터 하나 둘 셋 넷 30일 세면 돼요. 30일까지 답변서를 법원에 내라고 하면서 이걸 내지 않으면 원고 승소의 무변론 판결이 날 수 있다는 것까지 같이 안내를 합니다. 그 말인즉슨 나는 재판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해소 판결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30일 지난다고 해서 딱 법원에서 뭐 하지는 않는데 지나고 한 35일? 그래도 답변서가 안 들어오면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을 해요. 판결 선고하겠다고. 그러면 피고인 상대방은 선고 그 전까지만이라도 어떤 답변이라도 하면 돼요. 다툰다는 답변을.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간략하게 잘 모르겠으면 일단은 원고 말은 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추후에 구체적인 거 답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내는 거예요. 일단 급한 불을 먼저 끄는. 네. 그렇게 그렇게 판불을 까야죠. 그렇게 보내면 법원에서는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한 거를 취소하고 변론기일을 지정해줘요. 그럼 계속 소송할 수 있죠. 혹시 변호사님은 최장 걸린 시간 어느 정도의 사건 해보셨어요? 제일 길었던 게 5년 6개월. 5년 6개월? 행정사건인데 대법원 2번 갔다 오니까 1심 할 때도 1년 반 정도 하고 그러면 최근에는 경향이 항소심을 가면 1심에서 어떤 사유로 못했던 거 증거조사가 필요하면 항소심에서 기회를 좀 잡아서 진행하는데 그 건 같은 경우는 첨예하게 다투다 보니까 항소심에서도 새로운 자료가 또 나오고 증인 또 부르고 또 전문 심리위원이라고 해서 전문 심리위원 선임해서 하는 것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 2심도 한 1년 걸렸어요. 그러고 났더니 또 상고를 했죠. 상대방이. 또 상고심을 진행하고 또 그게 파기가 됐어요. 파기 환송이 되는 바람에 다시 2심으로 다시 내려왔어요. 2심 다시 내려오니까 그건 우리가 이제 불리하게 선고가 난 거죠. 결국 재판을 5번 한 거네요. 그렇죠. 변호사님은 최장 길었던 사건이 어느 정도 되죠?
저는 4년 이내였어요. 3년. 4년도 엄청 긴데. 네, 근데 저희도 3심까지 했기 때문에. 근데 말씀 중에 너무 죄송한데 좀 기본적인 걸 수 있는데 1심, 2심, 3심 뭐 이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대충 뭔 얘기인지는 알겠거든요. 근데 분명 보시다가 검색창에 쳐보시는 분들 계실 거라고요. 법과 친하지 않는 시청자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정의를 짧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우리나라는 법 체계가 3심제라고 해서 네. 내가 뭔가 법원을 통해서 내 권리 구제를 하는 방법을 3번 정도 판단받아 볼 수 있는 거예요. 3세판. 예, 3재판. 그래서 그첫 번째가 1심인 거고 네. 이제 1심 판사님한테 판결을 받았는데 네. 아 마음에 안 들어. 항소. 그럼 한 번 더 항소하는 게 바로 어. 2심이 되는 거. 2심 했는데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럼 3심 대법원에다 하는 게 마지막 3심인데 아, 대법원까지 가면. 네. 그게 이제 기본적인 1, 2, 3심이고요. 네. 다만 우리는 1, 2심은 사실심이라고 해서 네. 사실관계를 다투는 그런 건데 3심은 법률심이라고 해서 대법원은 법적으로 혹은 법리적으로 2심의 판단이 좀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만 판단을 해줘요. 대놓고 사실관계 다투는 거는 대법원 3심에서 안 받아주는데 네. 다만 우회적으로 본질은 사실관계 다투는 거지만 사유를 어떻게 하냐면 사실관계를 인정할 때는 증거라든지 각종 재반 사정을 가지고 아 이게 요 당사자들 법률관계에서 인정되는 사실이야 라고 법원이 판단하는데 그러려면 이게 증거가 될 만한 게 맞느냐 네네. 그것도 판단해야 되고 그래 증거되는 건 맞는데 그럼 이 증거로 뽑아내는 이 내용이 그러면 사실이야? 그것도 판단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법리 판단에 들어가거든요. 네. 용어로는 증거 체부에 관한 법칙이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판사가 그 내용들을 판단하다 보니까 자유신중주의 이런 내용이 법률적인 내용이 있어요. 네네. 그거에 반해서 사실관계 잘못 인정했으니 네. 이것도 다시 판단해야 됩니다 라는 식으로 대법원에다가 3심으로 네. 상고하기도 합니다. 그럼 거기서 판결이 바뀌는 경우도 꽤 있어요. 꽤 있어요. 네. 우리나라에 지방법원이라는 개념이 있고 네. 고등법원이라는 개념이 있고 네. 지방법원은 훨씬 더 많아요. 그쵸. 지방법원 밑에 또 지원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음. 지원은 그 소도시 중심에서 지방법원보다 조금 밑에 있는 도시. 예를 들어서 수원 밑에는 성남이 있어요. 성남지원, 그리고 안양지원, 안산지원 이렇게 있거든요. 네. 그 지원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지방법원도 굉장히 큰 개념이에요. 근데 그것만큼이나 또 지원도 커요. 거기서 수많은 사건들이 발생하는데 그 사건들이 다시 1심에서 2심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오겠어요. 그쵸.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판단이 1심에서 2심으로 바뀌느냐 그 질문을 했는데 네. 사실 확률적으로 되게 낮아요. 왜냐하면 사건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근데 그러면 1심에서 대부분 일단 끝내는 게 제일 베스트인 거네요? 잘 안 끝나죠. 다들 약간 마음에 안 들어요. 이 판결은 약간 이런 느낌인가? 네.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마음에 그러니까, 안 들면 예, 예, 항소를 하기 때문에. 근데 무조건 한 명은 마음에 안 들 거 아니에요. 지는 거니까. 그럴 확률이 크죠. 특히 민사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는 이기겠죠. 누군가는 지고. 지는 쪽은 거의 항소를 합니다. 마음에 안 든다. 한 번은 더 싸우고 그래야지 내가 후회가 없으니까. 그쵸.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 1심에서 끝나는 케이스는 아마 1000건 중에 한 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변호사 비용도 더 들겠네요. 그렇죠. 1심이 별개의 사건이고요. 네. 2심 사건은 또 별도의 계약으로 새로 선임을 하시는 개념입니다. 원래 했던 분이랑은 못 하는 그러니까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할수 또 있죠. 하더라도 선택인데? 이 사건은 새로운 사건으로 인정을 한다는 거죠. 이해했습니다. 분명히 우리 법원이 가지는 역할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법의 영역은 브레이크 역할이에요. 어떤 행동을 할 때 행동이 어떤 기준이 되고 그리고 제도적으로 앞서 나갈 수 있는 걸 좀 더 브레이크 역할을 하면서 안전장치 역할을 해주는 건데 네. 만약에 법치주의가 흔들리면 브레이크가 흔들리는 거죠. 브레이크가 흔들리면 가속된 차량은 멈출 수가 없는 네. 상황. 예를 들어 폭주하는 판결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5년에서 10년 사이의 범위라면 20년을 선고한다 또는 1년을 선고한다. 이거는 아마 법 감정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많이 예로 드는 사건 중에 곰탕집 사건이라고 있어요. 곰탕집 사건이 어떤 사건 개요냐면 곰탕집에서 지나가는 여자 손님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거예요. 남자 손님이 만졌고 그게 강제추행으로 이제 기소가 됐어요. 그 과정에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어요. 1심부터? 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어요. 네네. 실형을 선고되고 그 억울한 것 때문에 그 피고인의 부인이 곰탕지 CCTV를 받아서 올린 거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야 만진 거야? 나도 만졌다라는 것 자체도 인식을 못 하겠다. 그런데 이 행위에 대해서 실형을 선고를 해요. 변호사 입장에서 굉장히 놀라운 거죠. 과연 이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까부터 의문스러웠고 여기에 강제추행이 실형까지 선고돼야 돼? 라는 의문까지 든 거죠. 이 판결 또한 굉장히 반향을 일으켰어요.
그때 당시 1심 선고의 강제추행으로 정말 만졌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내려. 실형에 선고를 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례적이었던 거죠. 결국엔 판결이 이 일반 대중한테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 그리고 우리가 계속 양형 기준을 얘기했지만 양형 기준 또한 공개가 다 되거든요. 네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뭐 초범이라고 꼭 감형이 돼야 되나요? 그런 요소들이 반영이 돼서 판결이 나오는데 납득이 돼야지 우리 일반들이 받아들일 겁니다. 네, 어떤 판결 나오더라도 피고인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이 판결이 나오기까지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셨을 거예요. 양형 기준도 고려하고 이 사람이 재판을 받는 과정,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어떻게 태도를 취했는지 그런 여러 가지 요소를 판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적정한 판결을 내렸을 겁니다. 물론 일부 판결에 대해서 논란이 많지만 네. 사실은 그래도 그분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내린 판결입니다. 납득이 될까요? 네. 그러면 이제 뭐 형사적인 얘기는 이제 정리를 하고 다시 이제 우리 민사 얘기를 좀 돌아가면 가정 사건 중에도 보면 이혼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가족관계 등록부에 또는 기본 증명서에 우리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있어요. 최근에 우리 만 나이로 바뀐 것 때문에 네. 1살, 2살 내려갔나요? 네, 이제 특히나 이제 앞자리 수가 바뀌는 사람들 되게 예민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30이 됐는데 다시 29이 됐어요. 근데 이게 조금 그런 게 뭐 어려지고 싶어서 이제 나 이제 만으로 29이야 이러는데 누군가는 그냥 30이야 무슨 29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고 저 30입니다 이러면은 만 나이로 29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난 무조건 만이야. 일단 그러니까 일단 법은 갑자기? 바뀌었는데 난 무조건 만으로 해. 만 몇 살이에요? 30살부터 39까지는 30살. 아, 30살. 그러니까 이게 예민하죠. 앞자리 수가 바뀌는 건 진짜 예민해. 그러니까 이게 뭐 앞자리도 그렇지만 이 연월수 네네. 바뀌는 게 굉장히 예민한. 왜냐하면 그 기준이 되는 게 연금의 수급. 그게 또 걸리네요. 네. 그리고 신분증에 또 문제가 되고 항상 그게 연도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혹시 연도에 대해서 뭐 정정하거나 이런 절차를 해보신 분? 이제 그런 경우에 하는 게 이제 우리가 가정법원에다가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허가 신청을 합니다. 근데 출생 연월일은 실제는 뭐 63년 1월 2일인데, 근데 주민등록상 그러니까 가족관계 등록부 등 그런 공적 장부에는 뭐 65년 이렇게 돼 있다든가. 네. 아니면 거꾸로 뭐 62년 돼 있다든가 그런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연금이라든지 그런 혜택 때문에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외에 기본적인 사회생활 할 때 그런 변경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변경 허가 신청을 하죠. 변경이 가능한 네. 거구나. 그럼 대신에 이제 법원에다가 할 때는 실제 자기 출생 연월일이 이때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내야 되는데 대개는 이렇게 좀 오래된 일이다 보니까 어떻게 증거? 친척분들이 보통 예전에는 태어나면 걔가 뭐 며칠 날 뭐 석 달 보름에 태어났지 뭐 이런 게 있으면 그런 진술이라든지 혹은 예전 초등학교 졸업장이나 이런 거 보면 뭐 생년월일 기재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학적부 지금도 남아 있어요. 중간 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학적부는 그 자기가 졸업한 데 안 가고 그냥 인근 고등학교든 중고등학교 가셔가지고 떼달라고 하면 떼줘요. 지금 전산 시스템이 다 돼 있어서 그렇게 해서 증거로 내서 법원에서 보고 그러네 그럼 허가 결정을 받아서 신청하는 거죠. 그런 게 복잡하지 않은 거죠? 복잡한 건 이제 법원에서 결정받기까지가 조금 신경 써야 될 거고요. 뒤에 후속은 뭐 주민센터 가서 신고하면 되니까. 출생 연월 얘기됐지만 우리가 제일 많이 접하는 게 이름 바꾸. 그거 골치 아프다고 그러던데. 이름도 바꾸는 개명 신청도 많이 네, 해요. 네. 개명 신청도 사실은 법원의 허가 결정서 받아서 다시 그거를 센터에 가서 이렇게 다 바꾸는 형태. 근데 이름을 바꿀 때도 이름 바꾸는 사유가 있어야 돼요. 놀린다. 일이 안 풀린다. 일이 안 풀린다? 약간 그것도 조금 있어요. 많던데요, 제 주위에. 최근에는 대법원 판결이 난 게 한 5년 전인가요? 그때 한번 개명에 대해서 좀 더 완화해서 판단하게 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개명을 했거든요. 저는 이제 시험 공부를 하다가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신수를 보니까 이게 나이가 40대 넘어가면 뭔가 좀 안 좋은 일도 생긴다 뭐 이러니까 이름 바꿔보자. 그래서 장명소 가서 받아가지고 개명을 했죠. 그렇게 하고 다행히 그 이름에 바로 1, 2차가 다 붙어가지고 시험 합격한 거예요. 소름 돋았어. 그것 때문에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 중에도 소개해줘서 그 중에 붙은 사람도 있어요. 이름에 주는 게 있다니까요. 제 주위에도 이름 바꾸고 잘 풀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무튼 되게 이름 바꾸는 것도 굉장히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데 생각보다 되게 멀게 느껴지는 건데요. 사유가 되게 완화돼 있어요. 제가 최근에 상담을 해드린 것 중에 좀 난처하긴 한데 방법이 없다 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상속 포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선친이 빚이 많고 그러면 한정승인을 하든지 상속 포기를 하든지 하라고 많이들 얘기하고 지금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속 포기는 잘 하셨어요. 실제 신고하시고 그래서 법원에서 결정도 받고 그거 다 됐는데 이후에 채권자 자기 채권을 그 채권 출심회사에다 이제 양도한 케이스인데 그 회사가 이제 청구가 들어온 거죠. 돈 갚으라고. 그래서 민사소송이 들어왔는데 그럼 상속 포기 받았으니까 그냥 소장이 집으로 날라왔는데 내비둔 거예요. 아니 나는 이제 더 할 필요 없어. 그렇게 하고 그냥 대응을 안 한 거죠. 그랬더니 그냥 원고 승소 판결로 끝나버리고 확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집행이 들어오잖아요. 강제 집행이 들어오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나 상속 포기했는데 왜 이렇게 되지? 이게 이제 난처해진 거. 대응을 안 하시는 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변호사로서 정말 극명하게 주장할 수 있는 거는 법원으로부터 어떤 서류를 받으면 분명히 대응을 하셔야 돼요. 아무런 대응을 안 하면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판결이 무변론 판결이든 어떤 형태든 판결이 선고돼버리고 그에 대해서 내가 대응을 안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예를 들어 채권을 아까 파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 추심회사한테 팔거나 채권 회사한테 파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그분들은 돈을 받기 위해서 내 집에 압류를 할 수도 있어요. 흔히 말하는 빨간 딱지를 붙일 수도 네네. 있고 아니면 내가 가진 재산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해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 경우는 실제 상속 포기해서 되게 안타까운데 원래는 그 소송에서 그냥 저 상속 포기해가지고 결정 받았습니다라는 답변만 하고 보고만 냈으면 그러면 뒤탈이 없는 건데 그걸 안 하는 바람에 결국은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정승인을 했더라면 집행 단계에서도 대응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상속 포기하고 한정승인이 좀 법적 성격이 달라서 그래요. 상속 포기는 아예 내가 상속인이 되지 않는 거 애초에 상속인에서 빠지는 거예요. 네. 근데 한정승인은 상속하는 건 맞는데 물려받는 재산 한도에서만 빚 갚겠다. 그 책임 범위가 줄어드는 거예요. 아, 법에서는 채무하고 책임을 구별하고 있는데 강제적으로 추징할 수 있는 것까지가 책임이거든요. 그러면 그래 줄 의무는 있어. 하지만 니네가 강제적으로 가져가는 건 요만큼이야. 한도가 있는 거죠. 한정승인 같은 경우는 소송에서 저 한정승인 좀 받았는데요. 대응을 했으면 판결문에 책임 범위까지 써줘요. 근데 그때 대응 안 했다 하더라도 채무만 인정하고 판결이 확정돼도 집행 단계에서도 한정승인은 집행에 관한 부분이다 보니 청구 이해소라는 걸 소를 제기하면서 저 한정승인했기 때문에 내 고유 재산에 대해서 원래 내 재산은 집행하면 안 됩니다라고 구제가 돼요. 이게 부제도가 되게 비슷한 것 같으면서 정말 다르죠. 결과가 달라져요. 사실은 상속이 일어나는 걸 안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상속 포기는 3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속 포기는 내가 상속을 안 받겠다라는 선언이에요. 그리고 한정승인은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만큼만 책임을 지겠다는 거. 그런 것들이 1년에 다 기간 내에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지나버리면 그냥 단순히 전체를 다 포괄적으로 받는 단순 승인이라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아버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빚까지 모든 걸 다 받거든요. 아, 그래서 포기하는 거구나. 상속 포기를 할 때 이 법원에다 상속 포기 신고하는 식으로 해야지 네. 형제들끼리 혹은 이 상속인들끼리 모여가지고 네. 서로 상속 재산 큰형이 제일 고생했으니 그쪽 다 가져가고 저는 안 받을게요 빠지는 경우 실질은 상속 포기하고 똑같죠. 가져가는 거 없으니까. 근데 그거는 그냥 상속재산 분할 협의라고 해서 자기들끼리 협의한 거예요. 내가 받은 걸 그냥 처분한 거죠. 그러다 보니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네. 빚쟁이 입장에서는 내 채무자가 상속받을 게 분명히 지금 있는데 네. 근데 포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상속 포기라는 제도로 포기한 거면 빚쟁이가 너 그렇게 포기한 건 나를 해치는 행위니까 그거 취소해버릴 거야 라는 식의 채권자 취소소송, 사행위 취소소송이라는 걸 못해요. 상속재산 분할 협의 형태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거는 채권자 취소소송 행사가 가능합니다. 그럼 대부분 받을 것보다 나가는 게 많기 때문에 포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다 포기를 하면 그 채권자한테는 돈을 누가 갚아? 못 갚죠. 그럼 그 채권자는 어떻게? 채권자는 그러면 이제 이 사람한테 다른 강제 절차를 해야 되죠. 뭐 신용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뭐 채무 불이행자 등재 신청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재산을 찾기 위해서 재산 명시를 한다, 재산 조회를 한다 이런 일련의 강제 집행 절차를 하지만 네. 이 사람이 솔직히 아무것도 없다라면 받기는 어렵죠.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이제 주위 보면은 뭐 친한 친구 혹은 연인 사이 또는 가족 이제 돈을 서로 조금 주고받고 오고 하는 일들이 번번이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제 뭐 내용만 있으면 되지라거나 혹은 또 차용증만 쓰고 이렇게 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말고 이제 훗날 조금 더 안전한 장치를 걸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다른 제도보다 차용증 얘기하셨으니까 네. 차용증에도 들어가야 될 요소가 명확히 있어요.
빌리는 돈의 금액, 액수가 정확해야 네네. 되고, 그리고 갚는 날짜, 이율이 있겠죠. 네. 그리고 분명히 서명 날인이 있어야 돼요. 네. 또는 뭐 네. 도장을 찍을 수도 있고 사인을 할 수도 있지만 네네. 그런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갖춰져야지 사용증이 음. 법적 효력을 냅니다. 예전에 제가 봤던 사건 중에는 변제 기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갚을 날짜를 명시적으로 쓰지 않은 경우에는 네. 그럼 언제 갚으라는 거냐 문제가 되는 그쵸. 거죠. 예를 들어 무기한으로 빌려준다라고 하면 이거는 빌려주는 건지 주는 건지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차용증도 굉장히 법적으로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 요건들을 구체적으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그냥 어떤 공책 같은 데다가 써도 상관없는 거예요? 공책에 써도 되고 천에 써도 되고 아. 나뭇잎에 써도 돼요. 대신 말씀하신 그대로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죠. 그 요소들이 구체적으로 있어야지 그게 차용증으로서 효과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차용증 외에 법적 효력을 낼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방금 말씀하신 차용증은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명칭이 그래서 그런 거고. 비교적 소액이거나 이런데 지인끼리 하면서 그것까지 쓰는 게 네. 아직은 우리 정서상 뭐 안 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러면 주는 거라도 계좌이체라도 하면 좋겠어요. 내역을 남기자. 계좌이체 하면 돈이 넘어간 건 이제 네, 네. 찍히기 때문에 그 네. 돈이 내가 빌려주는 돈인지 아니면 옛날에 빌린 돈을 갚는 건지는 모르지만 일단 나한테서 넘어간 건 보이잖아요. 네. 그 사실만이라도 나중에 증명할 수 있으니까 그거라도 해놓고 문자로 이거 며칠 날 갚을 거야? 아, 이런 걸로 남겨놓으면 네. 그러면 그게 합쳐지면 그게 차용증 역할을 하죠. 가까운 사이에서는 그런 식으로 좀 유연하게 증거 남겨놓으면 괜찮고요. 또 최근에 이제 전자문서 작성하는 그 사이트 플랫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 중에는 간이한 차용증 작성하는 서식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놓으면 정말 편하게 이메일 왔다 갔다 하는 차용증 하나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정말 금액이 좀 크다. 빌리는 사람도 그거 알아요. 그러면 그냥 차용증 써도 되지만 안 갚으면 집행할 수 있게 공증받는 거죠. 이제 일반적으로 말할 때 공증받으러 간다는 얘기를 하는데 네. 지나가시다 보면 공증인가 법무법인 뭐 이런 사무실들이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특히 법원 근처에 이렇게 두리번하시면 잘 보여요. 거기 들어가서 아, 저 돈 빌려준 거 공증 좀 하려고 왔다고 하면 그럼 공증인인 그 변호사님이나 아니면 공증인이 오셔가지고 자료 확인하고 공증인이 실제 차용증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다가 이 돈을 안 갚으면 강제 집행하더라도 수락한다는 내용을 의미가 써줍니다. 알겠다. 아. 그게 이제 강제집행 수락 문헌이라고 하는데 네. 그게 있어야지 이제 그것 가지고 강제집행까지 할 수 있어요. 중간에 말씀하신 그 자료라는 게 네.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 언제까지 갚아? 그거 안 하고 그냥 둘이 같이 가면 돼요. 아 그냥 가면 혼자 가서 이런 자료 있는데 해주세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음. 공증인이 돈 빌려주는 사람, 돈 빌리는 사람의 얘기를 공증인한테 다 해서 아. 공적으로 합의하에. 그분이 이제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근데 왜 공정증서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대여금 돈을 빌려줬을 때 받으려면 네. 돈 갚아라고 애원을 하거나 그쵸. 아니면 법적으로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 박인태 변호사님 말씀하신 공정증서를 쓰게 되면 네. 판결이 필요가 없어요. 바로 집행을 할 수 있어요. 무서워서라도 주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바로 집행을 한다는 거는 아까 은담 씨가 저한테 1,000만 안 갚으면 제가 은담 씨의 계좌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적어놔야겠어요. 네. 공정증서. 네, 공정증서가 그만큼 효력이 크다는 거예요. 애원하지 않아도 되는 거네. 너 네, 언제 줄 애원하지 거야? 않아도 뭐 날짜 지났는데 이런 거 안 해도 된다. 그 날짜만 지나면 바로 집행할 수가 있어요. 제일 압박이 되는 거는 우리가 쓰는 계좌에 대해서 압류를 하는 게 제일 세요. 그쵸. 아예 끊기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계좌를 압류하는 순간부터는 그 계좌에 연결되어 있는 것까지 다 묶여버리고 예를 들어 주거래은행이 국민은행이에요. 빙고. 그러면 제가 국민은행을 압류하는 순간부터 은담 씨는 국민은행 계좌를 못 쓰는 돈이 인출이 안 돼요. 갚을 수밖에 없죠. 갚을 수밖에 없어요. 좀 빌려준 적은 없는데 네. 너무 좋은 꿀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 민사적인 부분, 특히 소송과 그리고 출생 연도, 개명 이런 부분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보시는 분들이 더 궁금해하실 부분들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댓글로 해주시고 또는 카카오톡 채널에 그런 질문들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좋아요. 만나요. 다음에 구독. 만나요. 좋아요, 구독 해주세요.